여보세요? 예, 교수님. 예, 예,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네, 아유, 목소리가 많이 힘이 없으신데 어디 아프신 건 아니세요? 피곤해서 그래요. 네네. 오늘 제목이요. 굉장히 좀 세게 뽑으셨어요. 그래요? 코로나19 미국 시스템의 사망을 선고하다. 예. 굉장히 세게 쓰셨는데 이 사망까지 할 지경까지 굉장히 미국이 어려워졌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미국에 여러 가지 이제 시사하는 바가 많은데요. 네. 미국이 그동안에 어쨌든 간에 20세기의 세계 지도력을 쭉 발휘해 왔었는데, 그 발휘해 올 수 있었던 하나의 그 원동력들이 많이 이제 고갈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이 그러니까 세계를 지배했었던 하나의 수단들이 굉장히 무력감을 좀 드러내고 있는 부분들도 좀 있고요. 음. 시작하는 겁니까? 네, 지금 방송 그래. 연결됐습니다. 예. 좀 힘있게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댓글이 뭐라 그러냐면 주무시다 일어나셨나? 이렇게 돼 있네요. 주무신 건 아니고 좀 피곤하시다고 하시네요, 여러분. 예, 제가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저 계속 일정이 빡빡하다 보니까요. 네, 좀, 뭐 교수님 예, 바쁘신 건 충분히 예측이 됩니다. 좀 죄송합니다. 만약에 그런 느낌을 드렸다면요. 그 정도는 근데 아니고요. 일단,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일단 그 피해를 일단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요. 네, 보면은 미국이 이건 인구 대비는 아니지만은 절대적으로 보게 되면 어쨌든 간에 확진자 수에 있어서 압도적인 지금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네, 그렇죠? 한 150만 명이 넘었으니까요, 벌써요. 네, 엄청난 숫자입니다. 우리나라에 비하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망자 수도 이제 9만 명이 넘었고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세계에서 가장 이제 그러니까는 그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인명 피해가 이제 심한 나라로 이제 구상이 됐는데, 잠깐만요, 근데 교수님 혹시 예, 미국이 베트남전에 참여했을 때 9만 명이 죽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네. 예. 하여튼 그래서 엄청나게 죽은 겁니다. 그래서. 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경제력이 크고 대표적인 선진국인 나라에서 더군다나 뭐 이제 의료 서비스 경쟁력도 세계 최고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상상을 못했었던 거죠, 그동안에는요. 그렇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겠죠. 예, 이런 일이 이제 벌어졌는데, 문제는 이제 이러한 그 이러한 어쨌든 간에 숫자로 나타난 피해와 더불어 가지고요. 네.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 사망자 중에 보게 되면은 이제 흑인이 한 43% 차지해요. 사망자 중에 43%나요. 예, 차지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흑인이 그 미국 전체 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 13%뿐이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많은 이제 그 미국에 대해서 좀 큰 관심이 없는 분들은 흑인이 네. 굉장히 많지 않겠는가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들어 있는데, 네네. 흑인 인구가 한 13%뿐이 안 됩니다. 와, 13%밖에 안 되는데 사망자 비율은 거의 50% 가까이 가고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제 그 상대적으로 이렇게 흑인이 이렇게 많은 피해를 이제 그 보고 있고 하는 네. 이유들은 이제 미국 사회 이번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치부가 이제 사실 좀 드러난 측면이 있는데요. 현상적으로 볼 때는 네.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미국의 경제가 사실은 올해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뭐 아, IMF라든가 뭐 등등 뭐 여러 이제 그 국제 기구들에서요. 네. 코로나가 변수가 없었다면. 그렇죠. 예. 원래 이제 전망하기를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올해 이제 우리가 IMF가 이제 연초에 전망치를 내놨을 때 마이너스 5.9%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미국이요. 예. 와, 뭐 우리나라는 이건 마이너스 2%였죠. 우리나라는 뭐 이제 마이너스 이제 뭐 한 1.2%, 예. 2%도 안 되고 이렇게 뭐 마이너스 수치적으로 1, 계산해 보면 미국보다 우리가 5배가 괜찮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이너스 5.9%라는 걸 우리가 좀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네. 이 우리나라가 그러니까는 그 외환위기 당했을 때 마이너스 5.9%가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경제적인 충격인가를 좀 이제 우리가 실감을 가지려면은 네. 우리나라가 이제 외환위기 당했을 때 98년도에 성장률이 마이너스 5.1%였었어요. IMF 당시에요. 예. 어.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해가지고
일부에서는 그러니까 뭐 당군 조선 이래 최대의 환란이라든가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했던 때가 네, 그렇습니다. 98년도 그 상황이었었거든요. 한번 나라 망한다 막 이런 얘기 했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 더 이제 그러니까는 성장률 감소가 크다는 얘기를 이제 제가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거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의 사실 그러니까 이런 성장률의 후퇴 속에서 실직자 규모들을 보게 되면요. 네. 실직자 규모를 보게 되면은 실직자 규모가 일반적으로 발표하는 실업률 통계 가지고는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네. 지난 8주 동안에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코로나 사태가 악화되기 시작한 것이 3월 중순 넘어가면서부터입니다. 3월 중순. 네. 네, 지나면서부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뭐냐면 이렇게 방치를 했었어요. 네. 우리처럼 그러니까 막 이렇게 적극적인 공격적인 그러니까 검진이라든가 이런 걸 안 하고 그냥 이제 방치를 하고 해외에서 유입하는 것만 이제 어쨌든 간에 차단시키기 위해서 봉쇄를 하고 이 정도로 이제 대응을 했었죠. 그렇죠. 예.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그러니까 3월 중순 넘어가면서 크게 이제 증가를 하면서 네. 지난 8주 동안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자가요. 네. 지난 8주 동안에 3,300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3,300만 명이요? 예.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3,300만 명이 실업수당을 청구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미국의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미국의 경제활동 인구가 1억 6천만 명이 좀 넘는데요. 네. 차지하는 비중을 보게 되면 한 22.5%가 되어져요. 와. 근데 이제 이게 기존에 있는 실업률은 포함을 안 한 거죠. 네네. 이게 신규 실업수당 청구자니까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실업률이 한 4% 정도까지 이렇게 이제 한때는 3.5%가 내려갔지만 한 4% 정도까지 좀 올라왔었기 때문에 예, 예. 그것까지 포함하게 되면 실업률이 25%를 넘어섰다는 얘기예요. 물론 단기적인 거지만은요. 네. 근데 이 실업률 25%라는 것은 세계 대공황 때 그러니까는 있었던 하나의 경험이에요. 세계 대공황 때 미국의 사각을 우리가 미국의 경제가 나빠진 것을 비유할 때 되게 4명 중에 1명이 실업자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비교를 하고 그랬었어요. 이렇게 비유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보다도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이제 최악의 상황이다. 이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네요. 최악의 상황이네, 진짜. 예.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요 실업자가 급증하는 거하고 앞에서 얘기했던 사망자가 또 급증하는 거, 그다음에 흑인 그 중에서도 흑인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거 이게 상호 이제 그러니까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네네. 와, 일단 그래서 실업수당을 그 정도 3,000만 명이 청구하면 경제적 충격이 굉장히 세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뭐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 미국 정부가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추경을 편성한 게 4번을 편성했었어요. 네. 4번을 편성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번은 이제 그러니까는 미국민들한테 그러니까는 현금을 그냥 이렇게 좀 살포를 했었죠. 네. 근데 5월달 지난 이제 그러니까 지난주인가요? 저기에 미국 민주당이 하원은 미국 민주당이 이제 그러니까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다수당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민주당이 주도를 해가지고 새로운 이제 그러니까는 그 경기 부양책을 이제 그러니까는 마련을 했는데 네. 미국은 이제 의회에서 이제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행정부에서 하고 있지만은요. 그래서 하원에서 그랬는데 하원에서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에서 4차 추경까지 동원한 돈이 2조 한 9천억 달러 정도 됐었어요. 네. 근데 2조 하원에서 9천억 달러요? 예, 와, 2조 이거 9천억 얼마야, 달러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새로 이제 그러니까 추가로 이제 경기 부양 예산 편성을 한 게 3조 달러를 편성을 했어요. 추가 경정을 3조 달러를 한다고요? 예.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뭐냐면은 교수님 어떤 내용 잠깐만요. 이렇게 예. 얘기하면 사람들이 감이 안 올 것 같아요. 자, 3조 달러를 원화로 환산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곱하기 한 1200 지금 환율이 1달러당 한 1220원이니까요. 네. 한 1200원만 곱하더라도 3조 달러 곱하기 1200이라면 3600조 원이 넘는다는 얘기죠. 쉽게 예, 얘기하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이 2,000조인데
대략. 우리나라 이제 그 GDP가 한 2,000조 좀 이제 GDP가. 안 되고요. 네, GDP가 예산은 그러니까 한 500조, 한 12조 정도 됐었고. 네. 예. 근데 추경을 3,600조를. 그러니까 추가로 이제 그것도 한 게요. 와, 어마어마하네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편성을 해가지고 민주당에서 마련한 거에 보면은, 미 국민 1인당 그러니까는 1,200달러씩 네. 돈을 주고, 120만 원 쉽게. 예. 네. 120만 원이 넘죠. 네, 150만 원 정도 됩니다. 되겠네요. 네. 150만 원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가족당 최대는 그러니까 한 6,000달러까지. 음. 6,000달러 하게 되면 그것도 한 730만 원 정도 700만. 되죠. 네, 예, 이 정도 되는 돈이. 이걸 주는 걸 포함을 했는데, 이렇게 현금을 이렇게 하니까는 이렇게 살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네. 없는 이유가 미국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고용 시스템하고 미국의 의료 서비스 시스템이 밀접하게 거기에 관련되어 있어요. 그건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의료 시스템과 고용 시스템이 관련돼 있다. 예. 자, 미국은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해서 실업자가 됐을 때요. 네. 실업자가 됐을 때 우리가 의존하는 사회 안전망이라는 것이 실업급여잖아요. 네네. 실업급여를 아무리 자기가 그러니까 10년 이상, 20년 이상 장기 이 자기가 그러니까 그 고용 상태가 지속이 됐어도 최대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게 6개월이에요. 네. 6개월 넘으면 더 이상 지급 못 받아요. 실업급여를요. 네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9개월이죠. 박근혜 네. 정부 때 최대 8개월인데 그걸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해 1개월 더 연장을 했죠. 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9개월입니다, 예. 지금. 예. 근데 이제 미국은 그게 6개월입니다. 네. 그건 고용보험을 든 직장인만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것도 장기간 그러니까 고용보험 든 사람들이 최대 그러니까 가장 이제 그러니까는 우리가 되게 이제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은 실업급여를 그러니까 지급해 주는 게 아니라요. 네. 고용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 실업급여를 받는 혜택도 좀 길어져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최대 받을 수 있는 게 6개월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 6개월이 넘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장기 실업자라고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장기 실업자 분류하는 방식이 사실 그러니까 이 실업급여가 기준인데 이건 여담이지만은 우리나라에서도 그냥 똑같이 그러니까 6개월 이상으로 통계청에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9개월이 돼야 되는 거죠. 최대한 9개월까지 받으니까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바로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미국 제도에 그냥 그러니까 별로 생각 없이 그대로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 사용한 결과인 거예요. OECD에서는 장기 실업자를 분류할 때 1년 이상 실업 상태를 되게 장기 실업자로 분류합니다. 왜냐하면 유럽 국가들 중에는 일부 국가들 같은 경우는 2년 이상 그러니까 실업급여가 2년까지도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2년을 실업급여를 쓴다고요? 2년이요, 2년.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사회 안전망이 좀 더 이제 탄탄하게 돼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장기 실업자에 대한 개념을 제가 좀 일단 먼저 좀 지적을 한 거고요. 네. 어쨌든 간에 그런 상태 속에서 거기에 이제 또 뭐냐면 실업급여라는 것이 이제 자기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의존할 수 있는 경제적인 수입이잖아요. 유일한 어쨌든 간에요. 최소한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일자리하고 뭐가 관련되어 있냐면 미국에 이제 우리가 의료보험이요. 네. 의료보험이요. 우리는 전 국민 의료보험이 돼 있잖아요. 직장하고 지역으로는 구별돼 가지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미국은 기본적인 게 직장과 연계된 의료보험 시스템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직장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는 되게 이제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그러니까는 소위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메디케어라고 해가지고 65세 이상이 된 노인이라든가요. 네. 그다음에 장애인 이런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20년 이상 그러니까는 사회보장세를 납부한 그러니까 이 노년층들에 대해서만 네. 연방 정부가 이제 의료비의 한 50%를 지원을 해줘요. 자기가 개인이 또 50%를 내야 되고요. 그것도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 개인이 그러니까 최대 그러니까 한 20%를 내고 정부가 보험공단에서 80% 이렇게 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제 50%를 그것도 이제 그러니까요. 안 해준다는 얘기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극빈층들
극빈층들에 대해서 이제 지원하는 게 이제 메디케이드라는 게 있어요. 메디케이드. 메디케이드는 메디칼 플러스 에이드의 이제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인데, 네. 의료에. 의료 지원. 예. 근데 이제 이게 그 빈곤층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가구 원수에 따라서 빈곤층 소득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소위 말해서요. 네. 그 빈곤층 소득보다도 소득의 65%가 안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아주 극빈층이죠. 네네. 이런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이제 메디케이드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메디케이드를 지원받는 사람들 같은 경우 보게 되면 3인 가족, 그러니까 말해서 어른 1명 하다가 미성년자 2명이 아이들이 있는 경우에 3인 가족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입이 돼야지만 지원받을 수 있느냐? 월 한 135만 원이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만 혜택을 받아요. 안 되면, 네. 예.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 지원하는 거니까 의료보험은 굉장히 그 아주 어렵고 어려운 사람들만 제한하고 있고, 나머지 대다수는 그러니까 직장이 있어야지만이 의료보험을 혜택을 이제니까는 그 받을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이제 한 6% 정도는 사보험을 이제니까 가고 있는데, 이건 이제 부자들. 그렇죠. 사보험은 부자들 만들죠. 예, 그건 얘는 워낙 비싸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부자들이 들고 있고요.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실직자가 되게 되면요, 의료보험이 날아가게 돼 있어요. 아, 실직이 되는 순간 의료보험 혜택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직장과 직장을 잡아야지만이 직장에서 그러니까는 보험을 가입시켜 주니까요. 그러니까 직장이 날아가게 되면은 자기 의료보험에 그러니까 이 의료보험에서 서비스에서 배제가 된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역 의료보험으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안 돼 있는 거죠, 미국은요. 아, 직장 의료보험만 있고 지역 의료보험은 없다. 그러니까 그렇죠.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사보험 말고는 보험 그렇죠. 혜택이 없다. 예. 아. 그러다 보니까는 6개월 이상 만약에 실업자가 되게 되면요. 네. 실업자가 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터지게 되냐면은 자신의 경제적인 수입이 끊어지죠. 네. 더 이상 지원이 안 나오니까요. 거기다가 뭐냐면은 실업자가 되는 동안에 의료보험 서비스가 또 중단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그 가족 중에 만약에 미성년 가족이 있으면 그 가족들까지도 이제 그러니까 의료보험 서비스 혜택에서 제외가 되고요.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람이 우리가 경제적인 수입이 끊어지고 아플 때 병원 갈 수 없고 그러게 되면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보험으로서의 기능이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경제적 수입뿐만 아니라 아파도 사람이 아플 때 그러니까 병원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용할 수가 없는 사태가 벌어진다 이거예요. 사실 보험이라는 거는 국가적 보험은 어려운 사람한테 도움이 혜택이 가로 만들었는데 어려워지는 사람한테 혜택을 뺏어버리는 효과가 나와버리네요, 이건. 그렇죠. 그럼 왜 이렇게 이제 미국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든 이유가요. 네. 미국이 이제 그러니까 80대 초까지만 보더라도 보게 되면은 유럽이나 미국이나 비슷하게 실업률이 한 10% 됐었어요. 80대 초에는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이제 지나면서 유럽은 그냥 여전히 10%가 지속되는데 미국은 한 5%로 줄어들어요. 그때 이제 그랬던 게 바로 뭐냐면 레이건이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신자유주의 개혁을 해요. 네. 개혁을 하는데 그때 이제 뭐냐면 미국 학자들이 자랑하는 게 뭐냐면 미국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서 미국은 이 고용 문제를 상당히 해결을 했다 이렇게 이제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뭐 고용의 유연성 강화 뭐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그렇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네. 그래서 미국의 이 노동시장 고용의 유연화를 보게 되면요. 미국이 그러니까는 그 정규직 같은 경우 기업이 그러니까 얼마나 쉽게 채용할 수 있고 해고할 수 있냐 하는 이 정도를 보게 되면요. 미국이 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정규직 같은 경우는 쉽게 해고가 용이한 게요. 교수님 여기서 잠깐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예. 영화 보면 예. 영화에서 너 해고야 그 한마디에 그렇죠. 해고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예. 그거 진짜 사실인가요? 그렇죠. 무슨 절차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는 기업이 그러니까는 그 일정한 이유를 제시할 수 있으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냐면 너 굉장히 일을 제대로 안 한다라든가 무능하다든가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업의 형편이 그러니까 어려워지거나 기업에 그러니까 저게 이제 그러니까 채용 조건에 안 맞고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대사가 영어로 이렇게 You are fire 이러잖아요. 그렇죠. You are fire 그러죠. 그럼 너 해고야.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거 저렇게 쉽게 해고가 되는 건가? 근데 예. 그게 진짜 사실이군요. 맞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그러니까 해고하기가 쉬운 나라인 거고요. 네. 정규직이 그렇고 임시직 같은 경우는 1위입니다. 압도적으로 그것도 1위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쉽게 채용하고 쉽게 해고하기 쉽게 해고하기 아니 해고가 쉬운 굉장히 이런 이제 그 환경이 되어져 있죠. 그걸 엄청 자랑했죠, 미국은. 자,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이제 현상이 일어났냐면요. 자, 자기가 일자리를 잃었어요. 네. 이러는데 그 일자리 잃은 상태를 방치하게 되면은 생존의 위기에 내몰려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능한 한 노동시장에 지금 뭐냐면 일자리를 잡으려고 길을 씁니다. 네. 그 길을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눈높이를 낮춰서라도 임금이 떨어지겠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이전 직장보다 조건이 나쁘더라도 네. 그거를 다 감수하고 어쨌든 일자리 잡으려고 막 노력한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이 뭐냐면 실업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좀 질 낮은 일자리로라도 막 잡으려고 하니까요. 실업률이 떨어진 이유는 고용의 질이 하락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겠네요, 그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업률은 많이 낮췄던 거예요. 네? 이 노동시장 유연화를 해가지고요. 네. 그런데 노동시장 유연화를 하려면 우리가 이론적으로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노동시장 그러니까 쉽게 고용하고 쉽게 해고가 된다는 얘기는 결국 시장의 경쟁 원리에다가 그냥 내던진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사람들을요. 네. 그러면은 거기서 탈락한 사람들, 시장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한테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을 공동체는 제공해줄 하나의 그러니까 의무가 있게 되는 거죠. 네네. 그런데 그 사회 안전망도 굉장히 취약한 거예요. 실업급여를 받던 아니면 의료보험 서비스 혜택을 보든 간에요. 네. 굉장히 취약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업자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지난 8주 동안에 3,300만 명이 실업수당 청구자가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일을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경제가 나빠지다 보니까는 그냥 해고가 된 사람들인 거예요. 네, 일자리가 없어서 해고된 거죠.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시 그러니까 자기가 직장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지금 코로나19 문제로 이게 해고가 된 거기 때문에 이런 사태로요. 네. 돌아가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직장들이 그러니까 사람을 뽑지 않으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생존의 위기에 내던져지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정부에서 그러니까 긴급하게 현금을 주지 않으면은 더군다나 미국의 개인들을 보게 되면요. 소득 불평등이 심해진 것도 있지만 미국의 소비 문화도 거의 관련되어 있는데요. 네. 미국 전체 인구 중에서 21%는 저축이 1원도 없습니다. 저축 금액이요. 네. 저축 통장에 돈이 1원도 하나도 없다.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갑자기 실업자가 됐을 때 그러니까는 무슨 그러니까 저축해둔 돈 가지고 쓸 수 없는 이런 사람이 5분의 1이 넘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전세라는 제도도 없죠, 미국이. 없죠. 그러니까 전세금 빼가지고 어떻게 뭐 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미국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도 많이 생기고 그랬지 이번에 그러니까요. 네네. 거기다가 또 추가 10%는 해봤자 그러니까 저축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0만 원 정도 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갑자기 실업 상태가 됐을 때 이 사람들은 손 빨고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야말로 손가락 쪽쪽 빨아야 되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현금을 안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 안 주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쨌든 죽음에 내몰릴 수가 있는 거니까요. 이 상황에. 예? 그런 또 아픈 구석이 있군요. 그러니까 안 주면 솔직히 밀란이나 무슨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군요. 그래서 외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접했겠지만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일부 주에서 주로 이제 그러니까 극우주의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지만은 사람들이 미국은 총기 소유가 자유로운 나라다 보니까 총을 가지고 그러니까 주의회 의사당을 막 그러니까 점거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 지배하고 있는 이런 특히 주일수록
네. 그런 주에 사람들이 총기를 들고 딱 점거해가지고 경제활동 재개를 그러니까 허용해달라고 네, 네. 이렇게 막 시위를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시위하면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내가 코로나19로 죽기 전에 먼저 배고파서 먼저 죽을 것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코로나로 죽기 전에 예, 배고파 죽겠다. 왜? 수입이 끊어졌기 때문에. 수입이 그쵸. 끊어지면 이렇게 아까 앞에서 쭉 얘기했듯이 생존 위기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구조라 이겁니다. 사회 구조요. 다시 정리하자면 코로나로 죽기 전에 예, 나는 집에서 일단 집이 없어질 거고 길거리에 나앉을 거고 먹을 것도 제대로 예, 못 먹는다. 그래서 죽겠다. 예. 말이 그러니까는 되네요. 경제활동 재개시켜달라고 막 아우성 친 거예요. 아, 그게 그런 거군요. 예. 저는 그냥 나 자유를 달라 막 이런 식으로 싸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 생존과 생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같은 생존이요. 얘기군요. 예. 지금 아, 그러니까 수입이 그래서 미국 이번에 중산층까지도 그 미국은 그러니까 이 빈곤층에 대해서 그러니까 식량 배급해 주는 게 푸드 스탬프라는 게 있잖아요. 네. 푸드 스탬프를 그를 중산층들까지도 그러니까 그를 저기 이 배급받고 할 정도로 여기서 푸드 스탬프란 이제 뭐 식권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식권. 그 네.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러니까 이 여기 우리가 슈퍼마켓 같은 데 가가지고 그 표를 주면은 그러니까 음식을 네. 현금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일본 생필품들을 구입할 수 있는 거, 맛바꿀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죠. 네, 네. 그런 거를 배급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줄 행렬이 그러니까 행렬에 그러니까 중산층들까지 대거 이제 몰려 나왔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그 그러니까요. 쿠폰을 이런 상황. 받으려고요. 그렇죠. 예? 그 쿠폰을 배분하는 행정비용도 만만치가 않네요. 그래서 그게 다 따로 다 고갈돼 버려 가지고 그것도 예? 네. 평상시보다 우리나라는 뭐 IT 강국이라서 전산으로 피비익하면 막 카드로 다 그냥 입금돼 버리잖아요. 그렇죠. 아, 정말.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네. 미국에 그러니까는 이 고용 시스템, 의료보험 시스템 이런 것들이 상호 이제 다 관련되어 있는 거라 이거예요. 네. 예? 관련되어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그 상황의 이면에는 어쨌든 간에 코로나19 사태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네. 경제 활동을 지금 재개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지금 뭐냐면 미국의 확진자 수가 아까 얘기했듯이 150만 명이 넘은 상태, 확진자 수가요. 네. 그런 상태 속에서 재개를 하게 되면은 우리 그러니까 이태원 클럽발 그러니까는 이 파도가 이렇게 우리가 확산됐듯이 네. 미국도 충분히 다시 한번 이게 또 확산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거를 위험을 감수하면서 지금 경제 활동을 재개를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진짜 그걸 뭐 안 하게 되면은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이렇게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경제 활동을 재개를 안 시킬 수 없는 이런 참 딜레마에 빠진 상태에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경제를 이제 활동을 시작을 하게 하는 거네요. 그렇죠. 와, 그거 굉장히 위험한 그래서 건데. 미국의 방역 책임자는 그러니까 그것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은 그래서 그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이제 반대 의견을 내게 되면 트럼프는 그러니까 그 사람 경질하려고 하고 앉았죠. 네? 아, 그런 진짜 미국 시스템의 사망을 선고할 것 같기도 하는 왠지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는 네, 미국의 대통령 지도자들은 네, 엘리트들은 사망자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150만 명 이상 이렇게 막 이렇게 100만 명 이상 이렇게 막 사망을 죽어봐요. 네.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문재인 당장 하야해라 막 이런 소리가 막 요즘 나올 거라고요. 그렇겠죠. 예? 근데 미국에서는 그런 소리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관심도 없어요. 별로 저기 이 정치 지도자들이라는 게. 예? 오히려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재개할 거냐 말 거냐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서로가 갑론을박하고 앉아 있고 예? 이런 상태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거를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경제 활동 재개하면 안 된다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미국 민주당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미국 하원에서 그러니까 민주당 주도로 1인당 1200달러씩 그러니까 다시 주자. 그 예산에 한 3조 달러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그걸 편성을 한 게 바로 그 이유인 거야. 민주당은요. 민주당 입장에 아, 서는 경제활동 재개에 반대를 위험하니까 재개를 반대하려면은 뭔가 먹고 살게 해줘야 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추가로 3조 달러 더 이제 편성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좀 쉽게 제가 다시 교수님 말씀을 제가 이해했는지 한번 제가 질문을 예, 드려볼게요. 코로나 사태로 사람들이 굶게 생겼는데
예. 사람들은 코로나로 병 걸려 죽기 전에 나 굶어 죽게 생겼다. 그래갖고 국가에서 이거를 경제를 그럼 다시 풀을까 이렇게 하다가 다시 민주당의 하원 쪽에서는 야 그렇게 하면 너무 위험하니까 차라리 경제활동 재개시키지 말고 돈을 다시 주자. 예. 그래서 이게 추가 경쟁을 편성된 게 3조 달러. 그렇죠. 우리 돈으로 3,200조를 편성을 하는 거예요. 예. 예. 와. 자, 이게 트럼프가 그러니까 그 4회까지 추경한 2조 9천억 달러가요. 네. 미국 GDP에서 13%가 넘는 수준이에요. 와. 미국의 1년 정부 예산, 그 연방정부 예산이요. 네. 연방정부 예산이 그러니까 이 4조에서 5조 달러 정도, 중간 정도 됩니다. 근데 네. 이게 앞에서 편성한 2조 9천억 더하기 민주당이 3조를 하게 되면은 미국 연방정부 올해 예산을 초과하는 규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 경정이 예. 추가 예산을 평정한 게 원래 1년 예산보다 더 넘어가게 생겼네요. 그렇죠. 그러면 근데 미국은 돈을 찍어내나요? 어떻게 하나요? 이거 방법 예산을 어디서 돈을 찍어내는 만드나요? 거죠. 그 얘기는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번에 긴급 재난 지원금으로 네. 푼 돈이, 그러니까 거기 이제 그러니까는 그 기부하는 거를 기부를 하나도 안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네. 푼 돈이 14조 3천억 원이었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게 우리나라 근데 예산은 얼마냐면은 512조예요, 올해요. 네, 네. 예?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러니까 돈을 너무 안 쓰는 나라인 거고, 예. 미국은 돈을 그러니까 엄청 지금 그러니까는 막 이제 풀고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해 돈을 물 쓰듯이 풀고 있는 거죠. 예. 풀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국가 부채도 그러니까 올해 그러니까 한 122%까지 이제 도달할 거라고 이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고, 네. 지금 현재까지만 하더라도 이 추세로 가더라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좀 이제 제가 좀 던질게요. 네. 자, 미국이 여러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은 네. 가장 저는 그래도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경쟁력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저는 두 가지를 갑니다.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힘. 예. 그렇죠? 그건 누구나 동의할 기축통화라는 얘기죠, 거예요. 또. 예, 또 하나는 군사력. 예. 그렇죠? 이거 가지고 미국의 패권이 유지가 됐던 거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달러를 그렇게 찍어내도 미국 경제가 지금 그러니까는 미국 경제가 이게 정상화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예? 네네. 군사력이 아무리 큰 군사력이 있어도 이거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문제고 이 문제는요. 그렇죠. 군사력 갖고 밥을 어떻게 먹을 예.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미국이 달러를 찍어내는 힘을 가지고 지금부터 그러니까는 12년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는 그걸 가지고 수습을 했었어요. 예, 리만 브라더 사태 때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그렇죠. 수습은 했다고 어찌됐든 간에요. 네, 네.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은 못했어도 이건 수습을 했단 돈을 찍어내가 새 돈을 찍어내가 투입을 해가지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돈을 찍어낸 규모가 금융위기 때보다도 몇 배 더 빠르게 지금 찍어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그러니까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도 급급한 이런 상황이라 이거예요, 지금요. 네? 자, 그러면 지금 뭐 미국의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 연방은행서 거 찍어낸 돈들이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많이 찍어내고 있어요. 네. 근데도 미국 경제가 지금 곤두박질 치는 거를 막을 수가 없고 주가도 그러니까 떨어진 상태 속에서 그러니까 한참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근데 갑자기 와서 또 그럼 전문가분이시까 질문 모르는 입장에서요. 예. 돈을 그렇게 많이 찍어내면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올라가지 않나요? 자, 그게 이제 금융위기 때도 나왔던 건데요. 네. 금융위기 때 우리가 흔히 말해서 그 당시에 경제학 책에도 없는 용어인 양적 완화라는 게 네. 일반 사람도 다 이제 귀에 익숙할 정도로 예. 양적 완화라는 것이 튀어나왔었잖아요. 네, 네. 양적 완화라는 게 말 그대로 중앙은행에서 새 돈을 막 찍어가지고 투입을 하는 겁니다. 네. 예? 하는 건데 그 당시에 2010년경에 이제 미국의 연준이 2차 양적 완화 하겠다. 두 번째 다시 또 양적 완화 하겠다 하니까는 미국의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보수 진영의 소위 그 시민단체 중에 그러니까는 그 이 티파티라고 티파티 무브먼트라는 이런 이제 단체가 있어요. 네. 미국이 이제 티파티라는 것이 미국 독립할 때 이제 그러니까 영국으로서 독립할 때 그 이제 명칭 그 당시도 이제 티파티 사건이라는 게 있었었거든요. 네, 네. 그걸 이제 본따 가지고 티파티 무브먼트라는 이런 이제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공화당을 지지하는 시민운동단체 명칭이 티파티 무브먼트예요. 네. 그 단체에서 당시에 무슨 주장을 했냐면요. 네. 연준을 폐쇄시켜라. 연준을 문 닫게 해라. 네. 이런 주장을 막 이제 그때 내걸었었어요. 이유는요? 이 티파티 무브먼트 단체가 네. 미국 공화당 의원들을 그러니까는 좌지우지할 정도로 엄청난 파워가 있었던 운동단체였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연준을 폐쇄시키라고 했었어요. 왜 폐쇄시키라고 했냐면은 네. 자, 연준이 돈을 저렇게 지금 하여간 천문학적으로 막 찍어서 막 이제 뿌려대고 앉아 있는데, 네. 예? 그 돈을 저렇게 찍어내게 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인플레이션이 급등을 하게 되고 자기 자산 가치가 하락하겠죠. 돈 가치가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는 얘기는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돈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자기들의 재산 가치가 떨어진다 이거예요. 네. 국가가 중앙은행이 왜 내 재산을 침범하냐 이거예요. 예? 내 네. 재산을 왜 위협하냐 이거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라도 그 그렇게 당시에 얘기할 것 같아요. 연준을 폐쇄시키라. 그리고 연준이 골드만삭스하고 이 유대인들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지금 이런 무식한 짓을 하고 한데 또 이렇게 공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연준이 국가기관이 아니잖아요, 또. 그렇죠. 그래서 연준을 폐쇄하고 근본이제로 돌아가자. 이런 주장이 나왔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 재산권에 대한 방어 의식에서 그런 주장을 했었던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게 몇 달 더 지나가면서 그게 잠잠해져요. 2차 양적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상황 속에서 잠잠해져요, 이게요. 아, 그 주장들이요? 예. 왜 잠잠해졌냐면요. 네. 돈을 그렇게 대규모로 찍어냈는데도 인플레이션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한해요, 미국은. 왜 안 생기죠? 왜 안 생겼냐면요. 찍어낸 그 공급한 돈들이 소수한테만 그 돈이 돌아간 거예요. 아, 소수한테. 시장에 풀리지를 않고. 부자들한테 주로 뭐냐 그걸 가지고 주로 이제 그러니까 연준이 그냥 다 온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똑같이 균등하게 네. 나눠줬으면은 그러니까 이게 돈을 그러니까 소비가 되지죠. 우리나라 재난지원금 지원해줬듯이 하면은요. 네네. 근데 중앙은행들이 그런 식으로 돈 찍어내가지고 그런 식으로 안 쓴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주로 뭐냐면 국채라든가 아니면 MBS 같은 그런 채권 같은 걸 매입을 해가지고 네. 그런 걸 매입해주게 되면 금융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그걸 다 매입을 해주는 거예요. 아, 금융회사가 갖고 있던 뭐 불량 채권도 막 사주고 매입해주고. 그렇죠. 그러나요? 그런 걸 이제 막 이제 사주면서 금융회사들을 이제 그러니까 주로 좀 구제를 막 해준 거예요. 예? 해주면서 그러니까는 그 돈들이 그러니까 이제 주로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 주식시장으로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가다 보니까는 이게 극소수만 그거 가지고 혜택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뿌린 돈들이. 이 돈들이 만약에 미국민 대다수에게 균등하게 돌아갔으면 그 사람들이 그걸 소비를 해가지고 물가가 올라가지죠. 경기가 그렇겠죠. 이렇게 풀리고 그럴 테니까. 네. 돈이 그러니까 그 찍어낸 돈이 그러니까는 대다수한테는 그러니까 그림의 떡처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아,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는 되게 부자들은 그 돈이 풀리기 전에도 소비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던 층들이란 말이에요. 네네. 근데 새로운 돈이 더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소비가 갑자기 늘지 않는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요. 그러네요. 그렇죠? 우리가 이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를 일반 서민들에 봐서 서민들은 그 새로운 돈이 생겼으니까 그동안 돈이 없어가지고 소비를 못했었는데 그걸 소비를 할 수 있지만은 1년에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몇 억씩 버는 사람들한테는 뭐 100만 원 가구당 100만 원 줘봤자 그게 더 소비를 증가시키지 않잖아요. 네. 그 돈 없어서도 그러니까 자기들 소비하고 싶은 건 다 소비하던 사람들이니까요. 아, 그동안의 양적 완화는 그러니까 서민들한테 돈이 지급되는 방식이 아니고 기업들을 살리는 쪽에 거의 다 썼죠. 그렇죠. 아, 그렇군요. 금융회사하고 기업들한테 주로 지원됐던 거예요. 이게 돈이요. 되게 그러니까 중앙은행들이 일본도 그렇고 되게 돈을 찍어가지고 하는 짓들이 되게 그런 짓인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일찍이 한 5, 6년 전부터 우리 한국에서 만약에 그걸 한다면 한국판 양적 완화를 해야 된다. 한국판 양적 완화하고 선진국가들의 양적 완화하고 기본적인 차이는 한국판 양적 완화는 가계 지원에서 초점을 맞춰야 된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런 거예요. 네. 가계가 살아야지만이 경제가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가계는 죽고 그러니까 기업과 금융회사만 살게 돼가지고 경제가 그러니까 이게 정상화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그래가지고 그 돈을 엄청 그 공급해가지고 금융위기 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미국 그 가게들이 그 보유하고 있는 집들 중에서 네. 750만 채 이상이 차압을 당했어요. 이제 집값이 떨어지고 그러면서요. 예? 그 금융위기 이후 한 10년 동안에 750만 채 이상이 그러니까 차압을 그 당했습니다. 모기지로 집을 집, 준비했던 사람들은 다 집이 그거 다 못 뺏기는 갚으면서 거죠. 다 뺏기고 다 그렇게 됐던 거죠. 네.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게 되면, 미국 영화 같은 데 보게 되면, 저 미국의 남부 좀 따뜻한 지역에 플로리다라는 주가 있는데, 예, 저 콜로라도 반도 그쪽에 있는 데죠. 예, 저기 멕시코만 쪽이요. 예, 예. 예. 근데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숲 같은 데 이렇게 보게 되면 텐트 치고 이렇게 막 사는 사람들이 네. 영화에 나왔던 게 바로 그 이후에 집 뺏기고 살 데가 없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요. 아, 그래가지고 집을 차압당한 사람이 750만 가구 이상이라는 얘기는요. 거기다 가구 원수를 한 3인 가족만 기준하더라도 2천만 명 이상이니까 집을 빼앗기고 거리로 내쫓겼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저기 은행 중앙은에서 풀린 돈을 가지고 또 부동산 투기를 한 사람들은 이 사모펀드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 돈을 이용을 해가지고 네. 수백만 채씩 막 매입을 해가지고 집값이 이제 그러니까 오를 게 아니겠습니까? 네. 집값이 오르면서 오르다 보면 또 임대료도 오르잖아요. 네. 그 임대료 오르게 되면 집 없는 사람은 또 고통이 가중되는 거잖아요. 네, 네. 예? 그래가지고 그 연준이 한 것이 주로 뭐냐면은 돈 있는 사람들 더 돈 벌게 해주는 데 기여를 하고 돈 없는 사람들한테도 더 고통을 더 가중시킨 거예요. 예? 그래서 미국에 그러니까는 이 미국은 내수가 굉장히 중요한 경제인데 내수가 굉장히 심각한 내상을 입었다고 제가 이제 표현하는 이유가 이제 그거인 거예요. 예? 가게는 방치하고 금융회사하고 일반 기업들한테 주로 지원을 해줘가지고 했기 때문에요. 자,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런데 이번엔 돈을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경제를 지금 정상을 못 시키고 있는데 네. 자, 미국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금융위기 때 터졌을 때 그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저는 코로나19 사태가 인류 세계에다 던지는 주요한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가 뭐냐면요. 이 사람들 살아가는 세상은 모든 게 다 연결이 돼 버렸습니다. 네, 네. 연결이 됐어요. 이 연결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요. 자, 우리가 미국 경제력이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미국 주도로 자유무역이라든가 아니면 금융시장 개방이라든가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라든가 이런 거를 되게 추진을 해요, 미국이요. 네. 그렇죠? 그게 소위 말해서 글로벌화, 세계화 이런 이제 논리로 이제 그게 이제 추진됐었잖아요. 예, 예, 예. 그게 소위 말해서 신자유주의적인 어떤 경제 정책 중에 하나 일환으로도 추진됐었고요. 네. 미국이 주도로요. 자,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걸 추진하면서 경제학자들이 그것의 정당성을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시장이 다 연결되게 되면은 시장이 통합의 효과가 발휘된다 이거예요. 시장이 커진다 이거죠. 네. 네? 시장이 커지게 되면 그만큼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제 봤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통합의 효과를 강조를 했던 거예요. 네, 네. 네?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그 통합의 효과가 이제 이 활용 정점격이 1989년에 이제 그러니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소련 체제가 붕괴되지면서 소위 전 세계는 이제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공산주의 진영하고 자유주의 진영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네. 경제 체제도 이렇게 블록이 나눠져 있었는데 그게 다 허물어지고 하나로 전 세계가 하나의 단일 시장으로 형성돼 버렸잖아요. 네, 네. 그래서 글로벌화가 90년대 이후에 이제 가속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상황 속에서 세상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다 통합이 되고 연결이 되지면서 경제적으로요. 네. 된 상태 속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90대 중반부터 IT 혁명이 전개되어져요. 예, 예. IT 혁명은 뭘 가져다 줬냐면은 기술적으로 세상 모든 것을 연결이 가능하게 해줬어요. IT 예. 혁명은요. 그래서 인터넷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그렇죠? 금융산업을 엄청나게 발전시켰죠. 그렇죠. 이게 연결을 시켜줬는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오늘날 4차 산업혁명 얘기하면서 초연결 사회 속에 살고 있다 이런 얘기 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연결된 거예요. 연결된 세계에서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다 이렇게 연결되면서 새로운 현상들이 막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 대표적인 제가 길게 얘기할 수 없고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금융위기 때를 보게 되면은 금융위기 때라든가 유로존 위기 때 보게 되면요.
이게 그 연결 속에서 생긴 하나의 그러니까 이 사건이었던 거예요. 자,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뻥뻥 터지니까는 전 세계에 다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 금융위기의 충격이 확산돼 버린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연결이 되게 되면은 하나로 통합이 되는 효과도 있지만은 전염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이제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그게 그러니까는 연결돼 있는 쪽에 다 전염시키는 거예요. 전염 효과도 있는데 이 전염 효과를 그러니까는 그동안에 외면을 해왔던 거예요. 인류 세계가. 네? 네네. 외면을 해왔는데 왜 외면할 수 있었냐면요. 소위 우리가 근대 산업문명, 미국이 됐던 서유럽이 됐든 간에 근대 우리가 산업문명의 특징은 뭐냐면요. 중심주의적인 세계관입니다. 중심주의적인 세계관이라는 건 뭐냐면은 중심이 있고 주변이 있는 겁니다. 이 관계가 상호 간의 관계 속에서 중심이 있고 주변이 있는 건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중심은 주변에다가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은 주변은 중심에다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비유를 하면 이런 겁니다. 미국은 한국 경제에다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은 한국 경제는 미국 경제에다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해서 중심주의적인 세계관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 정치인들은요. 자국의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근대 국민국가라는 것은 근대 국가들이라는 것은 주권국가인 거고 주권국가의 의미는요. 단순하게 군사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이 영향을 받고 하는 걸 떠나서요. 경제적으로도 자신들이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의해서 그러니까는 간섭을 받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미국은 뭐냐면은 자국의 경제 정책에 그러니까는 해외로 나간 달러가 영향을 미치는 걸 용납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이 경상수지 적자,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겠다고 지금 이제 그러니까는 그 각 나라들한테 그 흑자 줄이라고 막 강요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네네. 자, 그러면은 미국은 그러니까 뭐냐면 선진국가들은 자기들은 나머지 나라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어도 나머지 나라들이 자기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게 이 중심주의적인 세계관인 거예요. 아주 이기적인 세계관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게 가능했었죠. 네네. 과거에는요.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는 이제 어떤 말이 유행했냐면 미국에서 기침을 하게 되면은 한국 경제는 그러니까 독감에 걸리고 근데 이제 한국 사람이 기침을 한다고 해서 미국 사람은 하나도 미동도 안 한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감기를 걸리는지도 모른다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전혀 영향을 안 미친다 이거죠. 그러니까 미국에다가 대해서는요. 네네. 그래야지만이 자기들이 그러니까는 나라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간섭을 안 받고요. 네네. 그 논리인데 그래서 금융위기 때도 보게 되면은 자, 금융위기는 미국이 일으킨 거란 말이에요. 미국이 일으킨 걸 가지고 전 세계가 영향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는 뭐 자기들이 일으켰으니까 거기서는 할 말이 없는데 그거를 자기들 연준에서 돈을 찍어가지고 어쨌든 그걸 수습을 했단 말이에요. 네. 수습을 했는데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는 우리가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게 되면은 누구도 그러니까는 그 전염 효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이번에 코로나19 사태가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러니까 초창기에 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국경을 봉쇄하는 방식으로 이걸 대처를 했잖아요. 대처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산이 돼버렸잖아요. 막을 수가 없었잖아요. 네. 확산을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뭐냐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걸리니까는 부자들도 그러니까 또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걸 보여줬고요. 이게 뭐 코로나가 빈부의 격차를 따지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연결되는 것을 이제 보여준 사태가 이런 보여준 상황 속에서는 중심이고 주변이고 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구분이 무의미해진 것을 이번에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네? 이번에 제일 그러니까 코로나19로 피해가 심한 나라가요. 봐보세요. 10,000명 이상씩 죽은 나라가 미국, 영국, 프랑스, 주로 그러니까는 이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서구의 선진국가들이라는 나라들이에요. 네네. 이들 나라에서 이러한 피해가 그러니까는 발생을 했다는 것은 자기들도 그러니까는 이런 다른 나라에서 발생했을 때 그것도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다는 걸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근대 속에서 중심주의 논리라는 것이요. 과거 우리가 포스트 모던 이러는 걸 얘기를 할 때 남성 중심주의적인 어떤 세계관, 남성과 여성 관계 속에서 남성 중심주의적인 거, 네. 인간과 자연 관계 속에서 인간 중심주의적인 사고, 거기에 대한 반성으로서 그러니까 생태운동이 일어나고 앞에 남성 중심주의적인 세계관 속에서의 그 반발로
여성운동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60대 후반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전개됐는데 네. 경제적으로는 그러니까 여전히 뭐냐면 지난 한 반세기 동안에 선진국가들은 자기들은 절대 영향을 안 받는다. 다른 나라의 어떤 충격으로부터 이런 이제 오만함을 이제 계속해서 유지를 해왔던 거예요. 네, 네. 근데 이번에 코로나19가 뭐냐면 거기에 그러니까 완전 직격탄을 날린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는 서로가 그러니까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공존을 하든지 같이 공멸을 하든지 예? 이 둘 중에 하나뿐인 선택의 이 길이 없다는 것을 이걸 이제 그 시사점을 던져준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여전히 뭐냐면은 자신들의 그러니까 이런 중심주의적인 어떤 하나의 세계관을 포기를 못하겠다고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소위 하면서 쉽게 말하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죠. 그렇죠. 분위기 파악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이 그러면서 이제 자국의 문제를 그러니까 되게 이런 무능한 또 더 지도자가 거기에 또 결합될 경우에는 네. 또 이제 해외로 또 그 원인을 다 돌려요. 책임을요. 네, 거기다 미국은 또 무능한 대통령이 있죠. 네. 그렇죠. 일본의 아베가 그러니까는 혐한 감정 이용해서 자꾸만 그러니까 자기의 실정을 그러니까 한국에다가 틈만 나면 돌리고 그러듯이 네. 트럼프도 중국발 책임을 자꾸 돌리는 이유가 국내의 문제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내부가 가지고 있는 수단을 가지고 해결을 못 하겠으니까는 이거를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이제 이 지지도가 떨어지니까는 네. 잠깐 바깥으로 이제 그러니까 시선을 돌리게 하는 거죠. 그렇겠죠. 그게 이제 소위 무능한 지도자들이 많이 쓰는 방식이죠. 그러니까요. 갑자기 우리나라에도 어느 대통령이 생각이 나네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이 그러니까는 그동안에 그러니까는 주로 자신들이 그러니까 세계 질서를 만들면서 그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의 밑바탕에는 달러하고 군사력이 있었는데 네. 코로나19를 그러니까 해결해 주는 것은 달러나 군사력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달러하고 군사력 갖고는 코로나가 해결이 안 되네요. 네. 안 되죠. 코로나19를 해결을 하려면은 해결의 방법은요. 우리가 이번에 K 방역이라고 우리가 유행어가 뜰 정도로요. 네. 한국 방역 모델에 거기에 그러니까는 중요한 시사점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자, 한국의 방역은 어떻게 해서 성공을 했습니까? 자, 몇 가지 이렇게 얘기하면요. 초창기에 우리가 그러니까 이래서 이 국경 봉쇄를 우리는 안 했잖아요. 네. 일본 네티즌들이 그러니까 특히 뭐냐면 저쪽에 이제 그러니까 우파 쪽의 네티즌들이 중국 봉쇄해라. 네. 그래서 막 그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근거가 없다고 해가지고 안 하면서 그랬잖아요. 네, 네? 네. 그렇게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걸 봉쇄를 안 하고 개방을 유지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감염병이 그러니까 확산될 가능성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는 거기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켜야지만이 그러니까 그 개방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떻게 했습니까요? 정부가 굉장히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검진도 하고 그게 확산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가지고 어쨌든 그걸 차단시키는 이제 이게 이 확산되는 걸 차단시키는 노력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매일매일 그러니까는 이 방역 당국에서 정보를 공개를 했고요. 그렇죠? 국민들한테요. 네. 그러면서 정부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신뢰를 하게 만들었죠. 신뢰가 얻어지면서 일반 국민들이 그 속에서 뭐가 발휘됐냐면은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이제 되니까는 거기서 발휘가 됐던 거예요. 일반 국민들이 그러니까는 자기 스스로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아니면 사재기를 자제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발휘가 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러한 방식이 그러니까는 사실 이 코로나19를 해결하는 데 속에서는 가장 이제 그러니까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가 상대적으로 충격을 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코로나를 대처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사회적 비용의 부담도 제일 낮지 않을까요, 우리나라가?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상황 속에서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근데 이제 선진 국가들은 주로 어떻게 했냐면은 봉쇄, 국경 봉쇄, 그다음에 강제로 자가 격리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외적인 경제 활동도 다 끊어져 버리게 되고, 네.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다 끊어져 버리게 되고요. 집에 들어가서 소위 말해서 장 보러 가는 것도 일주일에 2번 이상 가지 말아라든가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강제로 이제 격리시키면서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경제 활동이 끊어지니까 경제가 붕괴돼 버리는 거죠. 그렇죠? 예, 붕괴되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세상은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봉쇄하고 분리하고 차단하는 것은 이 해법이 아니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네. 세상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걸 인위적으로 다 그러니까 그걸 차단시켜버리고 끊어버리게 되면은
재앙적인 결과가 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네. 그게 이번에 그러니까 선진 국가들이 경제가 그러니까 곤두박질 치게 되는 하나의 이유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곤두박질 치는 것을 뒷수습을 못 하겠으니까 아직 코로나 문제가 아직 해결도 안 됐는데 다시 경제활동 재개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네. 돌아가는 배경이 바로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하나 예를 들면은 우리가 국제적인 그러니까 교류를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우리나라가 개방을 이렇게 유지했듯이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요? 자, 미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사람들, LA 공항에서 탑승을 해가지고 한국 인천공항으로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미국에서 거기 떠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철저하게 그러니까 검진을 해가지고 저희 걸리지 않은 사람만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인천공항에서 또다시 한번 검사를 해가지고 안전한 사람만 입국시키고요. 이런 체제가 이제 서로가 이제 협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만약에 그래서 LA 공항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나갈 사람이기 때문에 걸렸든 안 걸렸든 관계없이 그냥 다 이렇게 내보내고 그러면 상대 국가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막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경제 생태계를 유지하려면은 서로가 어쨌든 간에 상대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협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기 네.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경제 생태계가 끊어지는 것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력이라든가 자기 책임이라든가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신뢰를 구축을 해야 되고 우리나라가 방역이 굉장히 성공적이다 보니까 많은 나라에서 지금 그러니까 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입국을 지금 풀고 있잖아요. 네. 입국 금지시켰던 거를 왜 풀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신뢰를 준 거예요. 우리나라의 방역 이 시스템에 대해서요. 방역 시스템이 신뢰를 준 거죠. 아, 한국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을 수가 있다는 이런 걸 준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신뢰를 줘야지만이 서로가 연결된 세계 속에서는 내가 그러니까는 지금 성국장님한테 신뢰를 줘야지만이 교류가 계속 이어질 수 있듯이 네네. 그리고 그게 교류가 또 연결되려면은 서로가 협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정보도 투명하게 서로 공유를 해야 되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힘들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힘들 때는 그러니까는 또 도와준다는 그러니까는 연대의 정신도 또 필요한 거예요. 예. 연결되어 있는 세상 속에서는 내가 안 좋을 때 상대방이 나 몰라라 하게 되면은 저쪽이 안 좋을 때 내가 협조를 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신뢰, 협조, 연대 이런 것들이 연결의 세계에서는 필수적인 요소들인 거예요. 네. 그 속에서 개방성하고 연결성이 이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중심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 패권을 추구했던 국가들은 이런 거에 익숙치가 않아요. 네. 이게 나올 수가 없어요. 얘네들은 뭐냐면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그러니까는 이 질서를 만든 것이지 경제력이 됐던 군사력이 됐던 간에 어떤 이런 하드웨어적인 거 가지고 이 질서를 만들었던 것이지 지금 제가 말한 그러니까는 개방성과 그다음에 우리가 신뢰, 협조, 연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소프트웨어적인 거잖아요. 네네. 문화적인 이런 거란 문명적인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걸로 그러니까는 이 국제 질서라든가 아니면 이 국가 간의 관계를 재편하는 하나의 기준이 지금 변화를 지금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사람들 개인한테도 그러니까는 개개인들한테도 자기들의 그러니까는 이 공동체 상대방들에 대해서 자기 책임을 좀 다하면서 자기 자유를 누릴 이런 권리. 문재인 대통령이 WHO에서 화상 연설로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모두의 자유를 지키고자 한다.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이 서양 사람들의 자유는 뭐냐면 개인의 자유인데 그게 아니라 개인의 자유도 모두의 자유 속에서 개인의 자유도 그러니까는 허용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요. 네네. 연결된 세계에서는요. 그래서 이번에 서구 세계가 굉장히 이 무력감을 드러낸 것은 개인주의 문화에 기초한 사회이기 때문에 무력감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유럽 사회 속에서 프랑스 같은 데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추적 시스템을 우리가 도입하는 거 가지고 논란이 많았잖아요.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느니 뭐니 하면서요. 네. 그렇죠? 그 이유가 개인주의 문화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존엄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회예요. 예. 그러니까 개인의 그러니까 자유를 누구도 침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의 자유는 뭡니까? 상대방 개인도 그러니까 자유도 인정을 해주는 속에서 그게 허용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성립하려면은
각 개인들의 어떤 행동이 다른 개인한테 영향을 안 미친다는 걸 전제로 이게 성립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요. 그 개인의 자유는요. 그렇죠. 당신의 자유는 나의 코앞에서 멈춘다. 뭐 이런 말이 그렇죠. 있죠. 그런 식이죠. 적절한 비유이신데요. 그럼 그런 것들이 과거 세상에서는 그게 가능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과거에는 선진 국가들은 자기들은 저 후발 국가들로부터 영향을 안 받는다. 이렇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작동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세상이 그러니까 다 연결될 속에서 내 자유가 상대방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상대방의 자유가 그러니까 내 자유도 그러니까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이걸 뼈저리게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개인주의 문화는 거기에 굉장히 속수무책적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19가 경제 충격을 가졌지만은 경제 충격보다 더 근원적인 것은 문화의 붕괴다. 문화가 붕괴된 거다. 문화 충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문화의 붕괴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개인주의 문화가 개인주의 문화. 서양의 산업 근대 문명을 사실 만들어낸 원동력이었잖아요. 어쨌든 간에요. 네네. 지난 한 2, 300년 동안에요. 예. 근데 그 개인주의 문화가 연결된 세계에서는 이게 그러니까는 별로 효능이 그러니까 상실돼 버린 거죠. 예? 개인주의 문화는요. 이게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이 바람직한 문화 모델이 되는 게 아닌 거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저는 적절한 비유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모두의 자유가 중요하다. 모두의 자유. 모두의 자유라는 것은 뭐냐면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자유로우려면은 각 개개인들이 자기 책임을 다해야 돼. 생활 속에서 자기가 방역을 최선을 다해가지고 남한테 피해를 안 끼치는 범위 내에서 내 자유를 그러니까 누리려고 해야 되는 이런 협조가 필요한 거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이제 소위 말해서 사회 규범이 바뀌고 있고 그러한 새로운 인간형으로 변화를 강요하고 있는 거라고요. 네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번에 코로나19라는 게 뭡니까? 인수공통 감염병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인수공통 감염병이 왜 생겼냐면은 사람들이 동물의 그러니까 서식지를 그러니까는 파괴시킴으로써 그러니까 동물들하고 사람이 가까워지면서 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전염이 되고 이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생존을 하려면은 동물도 같이 그러니까 자연 세계에 있는 동물들도 생존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시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네. 즉 인간과 자연, 인간과 동물이 상호 공존을 하든지 아니면 상호 공멸을 하든지 이걸 지금 요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이제 그러니까 시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개별 사회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이 질서 속에서도 국가 간의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어떤 충격이나 피해들이 왔을 때 어떤 한 국가만 자기들만 안전하고 나머지 나라가 피해를 보더라도 자기 나라만 안전할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이 불가능해졌다는 걸 사실 이번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봐보세요. 코로나19 문제가 사실 그러니까 이게 터졌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이 백신을 개발한다면 백신은 그러니까 글로벌 공공재가 돼야 된다. 이런 표현했어요. 글로벌 공공재요. 역시 문재인 대통령답습니다. 예, 공공재라는 건 뭡니까요? 공공재라는 건 모든 사람이 다 그러니까 이용할 수 있는 재화인 거예요. 네. 모든 사람이요. 우리가 그리고 국방 서비스 모든 국민이 다 이용을 하잖아요. 혜택을 보잖아요. 네, 공공재죠. 경찰 서비스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네. 치안 서비스 이런 것도. 그럼 공공재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이용할 수 있는 재화인데 백신 그러니까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제는 그러니까는 글로벌 공공재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자, 한국에서 그러니까는 그 코로나19를 통제를 했어요. 성공했어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란 얘기죠. 예국에서 만약에 이게 정리가 안 되는 한에 있어서는 이거 끝난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왜? 만약에 우리나라만 통제가 되고 다른 나라는 계속해서 막 이게 번지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또 통제를 해야 되잖아요. 국경을요. 그렇죠. 국경을 통제하면 우리나라 경제도 영향을 받잖아요. 악영향을요. 네. 그러니까 이건 같이 살든지 같이 망하든지 이걸 요구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이 백신이 나왔을 때 국가적 이기주의로 접근하지 않겠다. 그렇죠. 바로 우리나라가 그거예요. 다 나으면 다른 나라도 다 해서 다 같이 살자. 그러면 그렇죠. 대한민국도 같이 다 잘 살 수 있다. 살아야지만이 나도 살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 진짜 국가 인류 공용에 이바지하는 그런 느낌 같네요. 근데 이게 코로나19가 그런 이제 지금 과제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뭐 기후위기는 얘기지만은 기후위기를 떠나서라도 경제적으로도 그러니까는 상호 공존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상호 공정,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국 사회 속에서 아까 이제 이 코로나로 이제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사망자가 흑인이 43%를 했었어요, 전체요. 네. 그러면 그만큼 그러니까 흑인들이 그러니까 많이 걸렸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많이 걸리고 또 이게 그러니까 치료를 못 받다 보니까 또 확산도 되고요. 그렇죠? 네. 그럼 흑인들이 확산되게 되면 백인들은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요? 없지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뭡니까? 흑인들이 왜 많이 걸렸어요? 미국이 굉장히 극심한 불평등 사회 속에서 흑인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주 처절한 불평등한 의료 시스템이죠, 미국은. 그렇죠? 경제적인 수입 면에서도 그렇고 의료 시스템도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불평등한 사회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흑인들을 그렇게 불평등한 상황에 방치하는 한에 있어서는 백인도 그러니까 그 속에서 그러니까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건 결국 뭐냐면 우리가 인간과 자연과 인간과 동물 간의 공존만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이 공존을 해야 된다는 걸 지금 던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네가 살아야 내가 살 수 있다. 그렇죠. 그런 거죠. 상호 그러니까 공존을 하든지 같이 공멸을 하든지 이런 것을 지금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한테요. 네. 그러니까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이 그러니까 극심한 불평등은 그러니까 부자한테도 극심한 불평등이 있을 때 부자들은 자기들은 여전히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우리가 착각을 하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부자도 그러니까는 자기도 그러니까 자기의 삶도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 그런 걸 지금 던져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자, 아프리카라든가 중남미 국가가 지금 확진자가 많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럼 그거를 그러니까 해결 안 하면은 나머지 선진 국가들은 그러니까 이게 끝난 겁니까? 안 끝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결국은 뭐냐면 그 가난한 나라들의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면해 가지고는 이 문제가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에서 끝나겠습니까? 이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이 뭐냐면 RNA 바이러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RNA 바이러스가 뭐냐면 계속 진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신 개발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매우 어렵다. 완전하게 이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새로운 걸로 계속 진화를 하기 때문에요. 네, 네. 그러면은 이번에 백신 개발 지금 미국에 소식이 들려오는데 이거 개발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겠냐고요. 그러니까요. 이런 바이러스 문제가요. 또 이제니까 또 나타날 게 아니겠습니까요? 네. 우리가 사스, 메르스,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이렇게 쭉 봤을 때 보게 되면 갈수록 주기가 빨라지고 있다고요. 나타나는 게요. 네, 예. 빨라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다음엔 그러니까 코로나 무슨 뭐 20이 나타날지 코로나 2가 나타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그럼 그때 또 나타나게 되면 그거 백신 개발하는데 또 이제 최소한 몇 달, 뭐 길게는 한 1년씩 걸리고 그러면은 그때마다 이걸 반복하면서 이런 걸 우리가 이렇게 치러야 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요. 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얘기죠. 백신 개발이라는 것은요. 앞으로 이와 같은 상황은 반드시 또 벌어질 테니까요. 그렇죠. 그건 뭐 누구나가 다 동의를 하잖아요. 지금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으려면은 결국은 그러니까 공존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 우리가 미국 중심의 미국 시스템은 뭐냐면 자기들은 해외로부터 그 위협에 안전하다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그러니까 세계를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이것을 만들 수 있다는 이런 이제 그러니까 소위 패권주의적이고 소위 말해서 우리가 좀 거칠게 표현하면 양아치주의죠. 네. 이런 식의 방식으로 했는데 그게 지금 이제 더 이상 그러한 미국이 지금 이러한 세계적인 혼란에 대해서 아무런 지도력을 발휘를 못하고 있잖아요. 네?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하고 싸움질이나 하고 앉아있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네? 전 세계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사무총장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신경전이나 벌이고 앉아있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럼 미국이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세계를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의 안전을 그러니까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더 이상 리더십의 국가가 아니라는 걸 당연히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국내적인 시스템에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커다란 문제점을 드러낸 것뿐만 아니라 세계 질서를 그러니까 미국 주도로 20세기 동안에 우리가 미국 주도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질서가 더 이상 그러니까는 유효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교수님 지금 오늘 제목이 미국 시스템의 사망을 선고하다라는 제목을 주셨는데 예. 교수님 강의를 쭉 들어보니까요. 예. 미국 중심 시스템의 사망을 선고하다 이게 더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근데 미국 중심의 시스템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흔히 그랬었잖아요. 과거에 유행했던 말 중에 하나가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말이 있었죠. 네네.
그러니까 세계 표준이라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요. 네. 근데 그 글로벌 스탠다드가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은 아메리카니즘이었단 말이에요. 네네. 미국 기준을 그러니까 다 이걸 이제 글로벌화 시키겠다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표준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냐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의 취약성, 저거를 그냥 누가 저거를 이 쫓아가고 싶겠어요. 미국의 고용 시스템,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 저걸 누가 쫓아가고 싶겠냐고요. 저 참극을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가.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미국이 보여주고 있는 자기들이 전 세계에 그러니까 경찰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미국이 보여주고 있는 지금 모습을 보게 됐을 때 미국이 어떻게 다른 세계 각국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힘이 없으니까 그냥 가고 있을 뿐인 거지. 굴복이었죠, 굴복.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은 과거에 20세기 때는요. 그래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 파워가 어느 정도 어쨌든 간에 이 합리적인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자기들이 그러니까 경제적인 번영과 그다음에 미국식 복지 이런 거를 건설하면서 세계 사람들이 많이 부러워하는 이런 부러움의 대상이었었지만은 네. 지금 미국 사회는 지금 오늘날 보여주는 미국 사회는 부러움 대상은커녕 닮지 말아야 될 하나 이렇게 표범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아, 이제 미국처럼 헬조선이란 말이 없어지고요. 헬 아메리카. 그러니까 미국처럼 하면 안 되겠구나 네. 하는 이런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예, 글로벌 스탠다드이긴커녕 야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돼버린 그렇죠. 거죠. 미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문제 접근했을 우리가 그동안에는 미국 거라면 미국 심지어 그러니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미국 똥도 그러니까 다 저기 저 거한 것처럼 이렇게 다 이렇게 막 찬양하고 그랬었는데 네네. 미국적인 것이 더 이상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표준이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러니까 따라야 될 대상도 아니고 오히려 그러니까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대상으로 이렇게 좀 전락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뭐 네? TV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나왔을 때 뭐 미국에서 유학 갔다 온 사람들 이거 약발이 되게 안 받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제도, 미국의 시스템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러니까는 지금 이번에 성찰하는 이런 계기를 지금 제공해 줬다 이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결국 뭐냐 그런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을 쫓아가면 후발 국가들은 미국을 쫓아가는 걸 다 이렇게 목표로 삼았었는데, 네. 예? 이제는 그러니까 쫓아갈 대상이니까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게. 예? 그러면 이제 뭘 쫓아가야 되느냐? 이게 생기는 거잖아요. 이제 한국을 쫓아가야 돼도 된다. 그게 이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외국에서 유명한 말이 나온 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만이 그동안에 한국이 선진국인 걸 모르고 있었다. 바깥에 나라 사람들은 다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 사람만 한국이 선진국인 걸 모르고 있었다. 이런 말이 해외에서 유행을 하고 있다고요. 정작 한국이들만이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걸 모르고 산다. 예. 저는 한국이 그동안에 한국 국민들이 굉장히 저는 성숙해졌다고 보는데요. 네. 그 성숙의 밑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저는 민주주의의 힘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걸 K민주주의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네. 우리가 어저께가 5.18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5.18은 저는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박정희하고 전두환 군부 독재 정권들은요. 네. 국민들이 그러니까 동물적으로 짐승처럼 살기를 강요를 했던 거예요. 즉 뭐냐면은 사회 정의라든가 인권 이런 건 다 잊어버리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그러니까 이것만 추구하며 살아라 이렇게 이제 강요를 한 거예요.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그걸 거부하고 사람이 동물처럼 살 수는 없지 않겠냐 해가지고 거부를 하고 저항을 한 거란 말이에요. 네. 목숨을 던지면서까지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지금 문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저항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엄청난 희생을 치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남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마음의 빚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광주의 5.18 영령들에 대해서요. 그게 뭘 만들었느냐? 우리가 2016년에 촛불혁명까지 만들었던 거예요. 그 많은 희생을 치르고 우리는 민주주의를 굉장히 발전시키면서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국민들이 굉장히 성장해 왔던 거예요. 문화적으로. 네. 성숙해 준 거예요. 그 힘이 이번에 그러니까 코리아 방역이라는 K방역을 만들어낸 겁니다. 네. K방역을 만들어내고. 그러다 보니까는 세계 사람들이 볼 때 K방역이 우연이 아니라 이거예요. 저는요. 어떻게 이런 것들이 우연히 발생할 수 있냐고요. 우연히 될 수가 없죠. 저는 이번에 봐보세요. 2차 파도인 이태원 클럽발 이 문제도요. 해결하는 과정을 봐보세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은 젊은 친구들이 그러니까 철딱선이 없이 그러니까 막 이렇게 자기들 그거 못 참고 네. 막 이제 즐기다가 이렇게 사고 쳤다 이렇게 하면서 또 일부 이제 사람들은 막 이제 거기가 게이 클럽 아니냐 해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다 숨고 그랬잖아요. 네. 예? 빨리 이제 그러니까 이게 저기 가서 검사도 받고 해야 되는데 네. 오히려 그러니까 자기 신분이 노출되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막 이제 소극적이 되고 이제 이렇게 숨어버렸잖아요. 네. 그때 서울시라든가 경기도라든가 중앙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했습니까요? 자, 익명으로 해주겠다. 그렇죠. 예? 익명으로 해주면서 검사비도 무료로 해주겠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다 어쨌든 간에 양지로 끌어낸 거란 말이에요. 네네. 검사밖에요. 윽박지르지 그렇게, 않았죠. 나중에 예, 발각되면 뭐 어떻게 처벌하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렇죠. 근데 네. 그렇게 검사를 받게 함으로써 그 나온 젊은이들 중에 상당수는요. 제가 그 진료소 했던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 젊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어떤 이 표정이고 어떤 반응이 되냐 그러니까는 굉장히 미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자녀들을 키울 때 보게 되면 어렸을 때 그러니까 철딱선이 없는 짓을 한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깊은 생각 없이 우리가 행동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태원 클럽 이런 데서 막 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답답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네. 근데 자기들이 이런 그러니까 엄청난 그러니까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킬 거라고 생각을 못 했던 거죠. 그렇죠. 네? 자기네들의 행동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거라는 걸 생각했다면 그 이렇게 안 했겠죠. 대부분 젊은이들은 그랬을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의도적으로 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안한 감정이 생길 게 아니겠습니까요? 네. 그렇죠? 그런 그 미안한 감정이라는 게 바로 뭐냐? 인간의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 수호지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부끄러움을 알고 이렇게 이게 인간과 동물의 차이인 겁니다. 이런 네. 게 생기면서 사람이 그다음부터 뭐냐면 나도 이제 그러니까는 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게 바로 이제 문화적으로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서양 같은 경우 만약에 이태원 클럽발 만약에 이렇게 생겼었어요. 어떻게 대응했냐면 걔네들은요. 완전히 색출하기를 잡아내려고 이제 그러니까 막 이렇게 했을 거라고요.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요. 색출. 갑자기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과 어렸을 때 동화에 그렇죠. 그 바람으로 옷을 벗길 수는 없지만 따뜻하게 해서 옷을 벗기는 게 낫죠. 그거 막 강제로 색출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막 처벌하는 식으로 하게 되면 다 숨어버리고 도망가고 그러게 되면은 그럼 더 악화만 될 게 아니겠습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K방역이 이게 그러니까 일회성적이 아니라 우리 사회는 이런 문제가 앞으로 반복돼서 일어나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모범적으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다는 걸 사실 그러니까 갖고 이제 갖추게 된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또 이런 이태원 사태 같은 게 일어날 가능성도 이제 많이 떨어졌을 것 같고요. 한번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렇죠. 그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국민들이 이제 불안해할 것 같지 않아요. 우리나라 시스템을 더 신뢰할 것 같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신뢰가 생기는 거죠. 사회가 그러니까 이 정부가 그러니까 그것을 그러니까 관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신뢰가 생기는 거죠. 중요한 거는요. 그러면은 그 속에서 신뢰가 생겨야지만이 그러니까 혼란이 이제 그러니까 이게 안정이 됩니다. 혼란이 자제가 되고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게 결국 뭐냐면 그게 사회마다 그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게 흔히 사회학에서 사회적 역량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네. 사회적 역량이라는 것이 한 사회가 공동으로 추구하는 목표를 협력을 통해서 해결하는 어떤 힘을 이렇게 정의하는데, 네. 그러니까 똑같은 코로나19가 터져도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역량하고 일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역량은 차이가 크다 이거예요. 그 사회 역량이 어디서 생겼느냐? 저는 민주주의 발전, 지난 40년 동안의 민주주의 발전, 그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많은 우리 희생을 치렀다 이거예요. 네. 그 희생으로 우리 국민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진화한 거예요. 문화적으로 진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력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세계 12위 정도뿐이 안 될지 모르더라도 네. 문화적으로는 굉장히 이미 1등 국가가 돼 있더라 이거예요. 그렇죠. 네? 이제 헬조선이란 말 잘 안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이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졸부들 돈 많은 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을 존경하지는 않잖아요. 네. 오히려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존경을 하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국가도 존경을 받는 거는 뭐 다른 국가들은 존경을 받으려면 문화적인 강국들인 겁니다. 문화 강국인 거예요. 네. 네? 문화적인 시민, 문명을 갖고 있는 나라를 존경을 하지 경제력을 돈 좀 많다고 해서 그걸 존경하고 그러진 않아요. 네, 그런 거 가지고요. 그러니까 진정한 선진 국가는 문화 강국인 겁니다. 김구 선생이 꿈꿨던 나라이죠. 사실은요. 네. 그러면 이제 그랬을 때 그러다 보니까 세계 사람들이 볼 때는 한국이 진짜 선진국인데 한국 사람만 자기들이 그러니까 계속 자기들은 신흥국가로 분류를 하려고 하고 앉아있고, 예? 자기들은 선진국이 아니라고 자꾸만 하고 앉아있고 하는 게 그 사람들한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예? 한국이 바깥에서 볼 때는 선진국인데 한국 사람만 자기가 선진국인 걸 모르고 살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렇죠. 교수님. 예. 저희 이번 사건을 통해서요. 저희가 우리나라 IT 강국이고 통신 기술이 세계 최고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시점이 지나면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의 이 IT 기술하고 통신 기술을 서로들 도입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게 이제 지금 그러니까 그 사실 이번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확진자들 아니, 이런 저기 저 이 그 추적하는 거 이런 것들도 IT 예, 기술 뒷받침이 안 됐으면은 예, 어려운 네? 일이죠. 그래 어려운 거 굉장히 어려웠을 게 아니겠습니까요?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뭐 인터넷 강국인 건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얘기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네, 이게 굉장히 거기에 이제 기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우리가 기여라고 하더라고요. 한사의 역량은 있잖아요. 한사의 역량은 기술적인 것도 기술적인 요소도 있는 것이고요. 네, 거기에 시민들의 그러니까 의식도 한 요소로 있는 것이고요. 네, 네.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결합이 돼가지고 그 사회 역량으로 발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음,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이게 잘 그 기술적인 게 뒷받침 안 되면 안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 한국이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는 무슨 말 하냐면은 한국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졌다 이거예요. 엄청나게 높아졌죠. 정수기에다가 예. 태극마크하고 메이드 인 코리아 크게 붙여달라고 한국 그러잖아요. 제조업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성이 높아졌다 이거예요. 왜? 한국 사람들 갖고 있는 기술이 보통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서 그게 소위 말해서 뭐냐면 국가 브랜드가 이제니까 확 올라간 거예요. 엄청나게 올라가. 국가 아마 브랜드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 건국 이래로 최고 아닐까요? 그렇죠. 그 나라에서 만드는 제품들도 같이 매력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네, 예. 그동안에는 그러니까 케이팝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방탄소년단 가지고 BTS 가지고 했는데 보니까는 얘네들 보니까는 기술도 최고더라 이거예요. 네. 예? 기술이 최고라는 얘기는 제품이 최고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기술을 만든 그렇죠. 제품도요. 예, 그래서 이번에 국가 브랜드가 확 올라가 버린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의 경제, 한국 경제가 추락하는 것을 최선으로 막고 있는 것이고 네, 저는 여기다가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것이 이번에 봐보세요. 긴급 재난 지원금도 이게 지금 자영업자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숨통을 좀 틔워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네,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사실은 5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7개월은 최소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주장을 했지만은 네. 그렇게 하기 힘들면 최소한 3, 4회라도 앞으로 한 3번 내지 4번 더 하자.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성장률 플러스로 반등도 시킬 수 있습니다. 아, 네? 재난지원금을 그러니까 좀 더 주자. 예, 그렇죠. 이 돈을 그러니까 지금 봐보세요. 그동안 정부라든가 돈을 쓸 때 보게 되면 되게 누굴 위해서 썼습니까? 기업들 위해 기업이라든가 썼죠. 재벌기업들한테 돈 썼잖아요. 기업들 망하는 데다가 돈 예? 줘가지고 망하는 은행들 거 회사 망하면 은행들 살려주고. 공적 자금 투입하는데 쓰고 그랬잖아요. 언제 서민들한테 그게 돌아온 적이 있었냐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국민들한테 준 거예요. 체감할 수 있게. 예, 정부가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직접 주는 걸 처음 경험해 본 거예요. 국민들이요. 근데 그게 그쵸. 효과가 지금 굉장히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가게를 지원해 준다 이거예요. 가게를요. 음, 예? 기업들 지원해 줘봤자 그 기업이 지원받은 게 가게로 안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낙수 효과가 없다 이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를 그러니까는 이 한 서너 번만 더 주게 되면은 저는 성장률도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꿀 수가 있다 이거예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예? 그러면은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가를 세계에서 그러니까 한국식 모델을 배우려고 할 게 아니겠어요. 예, 예. 예? 다른 게 선진국입니까? 다른 나라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려고 하게 되면 그게 선진국이죠. 우리가 세계가 안 간 길을 우리가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가 좀 과감한 정책 실험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 사회 엘리트들, 주류 엘리트들은요. 계속해서 미국에서 배운 거, 바깥에서 배운 걸 가지고 계속해서 그거를 반복하려고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쪽 나라들에서 지금 실패하고 지금 그쪽 나라에서는 그거 쪽박을 차고 있는데 이제 실패가 거의 검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왜 우리는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많이 배운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이게 변화에 지금 적응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 국민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평범한 국민들은 그러니까는 예? 우리께 지금 그러니까 가장 최고 낫다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반려들이나 배운 엘리트들은 그러니까 자꾸만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 사람들이 했던 거, 유럽 사람들이 했던 거 이걸 갖다 잠깐만 도입해서 적용을 하려고 예? 그 사람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지금 이걸 인정을 안 하면서 네. 참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역사 발전 속에서 그러니까 엘리트들이 역사 발전 과정 속에서 엘리트들이 오히려 그러니까는 역사 발전에 장애물을 작용하는 경우도 우리가 흔히 왕왕 보고 그러는데요. 조선이 망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 사회 엘리트들이 되게 다 망쳐놨지 일반 백성들이 망친 거 아니잖아요. 네. 나라 뺏기고 한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일반 국민들은 그러니까 어려울 때마다 그러니까 힘이 돼줬었죠. 저는 제가 볼 때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의 지금 역사가 지금 그런 상황에 지금 저는 놓여 있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미국 시스템의 이런 종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그러니까 미국 바라기가 돼서는 안 된다. 미국 바라기가 되지 말고 우리 스스로 그러니까는 이 새로운 길을 그러니까는 만들어내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굉장히 역사적인 자산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요? 단군의 그러니까 소위 홍익인간형. 지금 이 연결 세계에서 지금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에 대한 내용을 압축해서 얘기하면 그게 홍익인간이에요. 그러네요. 널리 인간을 네. 복되게 한다. 네. 같이 함께 더불어서 이제 잘 살자는 게 홍익인간 아닙니까요? 네네. 대동세계 우리 조상들이 추구했었던 거니까 우리가 대동세계라든가 네. 이런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자산을 그러니까 다시 현대적으로 복원시키면 되는 거예요. 현대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상상력을 동원을 해가지고 자꾸만 그러니까 우리 미국의 제도라 이런 걸 자꾸만 도입하고 베끼려고 하지 말고 그 미국 제도가 지금 보여준 저걸 우리가 이게 겪고 나서도 계속해서 그런다면은 그건 굉장히 바보스러운 것이죠. 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던져주는 것은 굉장히 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사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해외에다 보내는 메시지를 보게 되면 거기에는 자신감이 이제 생긴 것 같아요. 자신감이 이제 보여요. 저는 해외 나갔을 때요. 이제는 만약에 나간다면 한국이라는 걸 너무 자랑스럽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바깥의 사람들도 부러워하고 그래요. 한국만큼 안전한 나라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고. 아마 이제 세계 유명한 셀럽들이 한국에 많이 올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한국에 저거를 그러니까 왜 한국은 저런 힘을 발휘하고 있는 건가 이게 이제 궁금해하고 한국을 그다음에 이제 배우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한국을 오히려 연구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의 그 유명인들이 한국을 다 방문을 할 것 같아요. 이제 이 사태들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맞습니다. 저도 동의해요. 저도 동의하고요. 그래가지고 한국의 어떤 사례가 그러니까 하나의 어떻게 보게 되면 세계인들의 어쨌든 간에 좋은 하나의 모델로서 이제 그러니까는 저는 부상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조금 더 그러니까는 자신감을 가지고 과감하게 우리 국민들을 저는 믿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국민들이 판단할 능력이 굉장히 성숙했어요. 성숙해가지고 저는 전문가들보다 훨씬 일반 국민들이 굉장히 판단 능력이 좀 뛰어납니다. 평상시 제가 느끼는 게.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은요. 네. 그분은 제가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쭉 그동안 경험해 본 거 보면요. 일단 국민들에 대한 책임감이 아주 결벽증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 첫째는요. 네. 그러니까 결벽증이 있을 정도로 강하다. 예, 과거에 어느 대통령하고 비교가 되는데 굉장히 결벽증이 있을 정도로까지 그러니까는 자기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 보게 되면 어저께 이제 5.18 행사장에서 사진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얼굴이 너무 상하셨다고 예? 이런 안타까움들을 많이 표현한 걸 제가 봤는데 예,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니까는 첫째 그만큼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분은 제가 볼 때 젊었을 때 20대 때 가지고 있었던 신념이라든가 그런 순수한 열정이 지금도 안 변하신 것 같아요. 네. 어저께 5.18 거기서 발언하신 거 보니까는 그때 20대 때 그 마음이 하나도 안 변하신 것 같아요. 그건 결국 뭐냐면 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신념 그리고 역사에 대한 강한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이 책임감과 신념 이런 것들이 네. 그건 전 지금 한번 봐보세요. 제가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을 하거든요. 세계가 이렇게 굉장히 지금 혼란스럽고 한 이유는 세계 지도자 리스크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최고 지도자 리스크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재벌 리스크라는 표현 하잖아요. 그렇죠? 한국 경제에서 재벌 리스크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재벌이 만약에 우리가 어떤 커다란 충격을 받았을 때는 한국 경제가 흔들거린다. 이게 이제 재벌 리스크예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뭐냐면 지도자 리스크라는 걸 제가 이제 표현을 써요. 아베 리스크죠. 일본의 가장 위험한 건 아베 리스크인 거예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트럼프 리스크인 거예요. 세계 지도자들 한번 대표적인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는 지금 모습을 봐보세요, 한번요. 예? 브라질 대통령이 그러니까는 언제 발언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걸 왜 나한테 그러냐면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확진자 생기고 죽어나가고 그러니까는 예? 그래서 탄핵 운동이 막 일어나듯이 세계 대통령들 모습들을 보게 되면요, 지금요, 참 진짜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대통령 하고 있나 이렇게 할 정도로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 너무 대비가 되는 거예요. 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우리는 이제 이런 시기에 저런 책임감 있는 저런 대통령을 갖고 있는 게 이게 국민적인 복인 거예요.
국민의 복이고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렇게 변했기 때문에 성숙했기 때문에 그런 대통령을 또 뽑은 거기도 한 거고요. 네. 이게 뭐 우연이 아닌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도 한번 봐보세요.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무슨 뭐 특정 정파를 제가 뭐 지지하고 해서가 아니라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는 지도자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반면에 네. 그렇죠? 오히려 그러니까 선택을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이런 걸 고민하는 반면에 야당 같은 데 봐보세요. 그럼 한테 떠오르는 지도자감이 있는가요? 솔직히 말해서요. 아 민주당 없잖아요. 쪽에는 그야말로 홍익인간의 그 이념이 들어있는 정치인들이 많은데 저쪽에는 홍익인간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저쪽은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한테 신뢰를 주는 정치인이 없잖아요, 지금요. 네. 네? 여론조사에서 보게 되면요.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국민이 성장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좋은 지도자를 많이 가질 수 있게 된 것도 사실은 지난 40년 동안에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듯이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이 저는 결과물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요. 그 많은 희생자들, 그리고 40년 동안에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까요? 사실. 인류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지난 40년 동안에 가장 많은 희생을 치른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네.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요. 그 희생의 결과물로서 이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그러니까 반석 위에 쓸 수 있는 국가가 이렇게 지금 들어서고 있는 거죠. 아 오늘 오늘은 이 정도로 하죠. 감동적이네요. 그 교수님 네. 얼마나 통화하신지 아세요? 아, 그러게요. 1시간 반 하셨어요. 아유, 아니 왜 다행히 뒤에 방송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세요? 듣고 있는 내내 너무 재밌고 뭐 흥분되고 그렇습니까? 감동스럽고 뭐 강의 진짜 너무 좋은 강의를 이렇게 가서 청강 듣는 듯한 느낌이었어가지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시간을 통제를 안 해가지고 제가 그냥 계속 떠들어댔는데. 예, 앞으로도 통제 안 할 거고요. 통제 계속 안 할 거고 교수님 방송에 뒤에 시간을 안 잡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예. 최소한 2시간을 확보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더 지금 물어보고 싶은 거 되게 많거든요. 근데 예. 교수님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지금 1시간 반을 하셨기 때문에 전화가 그냥 지금 뜨끈뜨끈 하시겠어요. 예. 다음부터는 이어셋이나 이런 거 좀 준비하시고 하셔야지 이거 귀에다 대고 이렇게 하면 전화해서 그냥 불이 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예. 그럼 다음 주 감사합니다. 화요일 날 또 이 들어주세요.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